이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소통의 거의 핵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니크하신 분이시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꼭 한번 언어학자를 모시고 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맞아요. 굉장히 과학적인데 또 글자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또 모셨습니다. 맞아요. 유전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글자의 과학이라서 오늘 문이과 융복합 그쵸. 융복합 강의다. 그렇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제 글씨 먼저 볼까요? 글씨가 또 이제 인공지능이 또 만들어준 폰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궤도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갖고 왔는데 폰트 안 깔려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제가 쓴 글씨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뺄까 말까 했는데 또 우리 작가님이 또 모든 글자는 특징이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는 한번 다뤄봐야겠다. 네. 위에가 궤도님 그쵸. 글씨인 거죠? 위에는 제가 직접 쓴 글씨고요. 궤도체가 있습니다. 저희 랩장님도 예, 있고. 궤도체, 약체, 랩장체. 네. 필적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따로 있어요. 범죄 수사학이나. 그렇죠, 그렇죠. 예, 필적학 전공은 아니고 저는 야매라는 거를 그냥 감안하고 봐주시고.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다. 네. 예. 딱 보면은 이 손에 소근육 운동 제어가 잘 안 돼요. 글씨가 수직 수평 같은 게 잘 안 맞고 휘청휘청합니다. 힘이 없어 보인다. 네, 그렇다고 손재주가 없는 건 아닌 게 오. 글씨의 이 소근육 제어랑 드로잉의 소근육 운동 제어랑 뭐 이걸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의외로 요리 같은 거 잘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또 요리는 기가 막혀요. 그렇군요. 아니 소근육이 없는데 요리가 잘 된다고요? 다 달라요. 소근육을 안 쓰니까 정교하잖아요. 소근육을 안 쓰니까 대신 소 등심 안심을 기가 막히고. 근데 예. 원래 알고 있는 분이긴 하지만 평상시 성격이 어떤지 모르는데 그냥 네. 이 글자만 보기에 효율이 되게 높은 분일 것 같아요. 운동 제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획 생긴 거는 되게 휘청휘청하게 생겼는데 글자 보면은 흰 공간들이 다 균등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출판매 같은 데는 획이 뭉치는 데가 없어요. 네, 능력이 없는데 의지로 극복하고 있고. 요거 근데 폰트 만들어준다 그래서 공들였어요. 네. 근데 효율이 높다는 게 지금 근성으로 의지로 극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딱히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딱 정성을 거기까지. 더 들이지 않고 일단 거기까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내가 뭐 명필 대전에 나갈 것도 아니고. 그쵸. 네,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게 효율이 되게 높은 사람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글자 2차원에서 있는데 사실 시간축이라는 게 있어서 많이 머무르는 곳이 있어요. 제일 많이 머무르고 있는 게 활용의 약쪽의 따옴표에서. 그렇죠. 저도 눈에 띄었어요. 왜냐면은 저 따옴표 폰트 남는다. 그러니까 예쁘게 그려야 된다. 강조의 진심인데 또 이거 일관성은 없는 게 쉼표도 따옴표랑 지금 같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쉼표는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활용 오른쪽에 있는 따옴표가 쉼표가 돼야 되는데 같은 모양이 돼야 그치? 되는데 같은 모양이어야 되는데. 쉼표에 실수한 걸 알고 네. 따옴표에 공을 들였죠. 야 요거라도 건지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완성된 궤도체에는 네. 이 따옴표랑 쉼표는 빠졌어요. 그렇군요. 그냥 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거는 또 죄송하다. 예, 강조의 예쁘게 했는데. 진심인 소근육 운동 제어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근성 있으신 분, 효율이 높으신 분. 글씨만으로도 이 특징을 잡으시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글자 얘기를 할 텐데요. 이 글자는 일단 도형의 성격을 갖고 있죠. 기하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 필기도구라던가 이 기계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물리적인 성격, 공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몸이랑 반응합니다. 손이랑 눈이랑 반응을 해서 몸의 과학, 그러니까 운동, 생물 쪽이랑도 이렇게 관련이 있는데 일단 눈을 위한 글자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일단 글씨초에 좀 봐주세요. 거랑 다들 저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폰트가 제일 좋아요? 너무 얘기하기 복잡해요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너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어떤 폰트가 좋은지를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정답이 없는 영역이 있고 정답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답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얘기할 텐데 일단 정답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글자 의외인데요? 중에서 마음에 네. 드는 것보다는 일단 내용도 브레드, 버터, 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가 제일 맛있어 보이나요? 맛있어 보이는 거. 요거는 저는 3번입니다. 3번 정도 돼야지 이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겉바속촉이 돼요. 사실 예를 들어 4번이나 5번 네. 요런 애들은 얇아가지고 타요.
아니 그리고 4번은 두께가 있어야지 겉바속촉이 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3번은 오븐에서 바로 나왔을 때 그 느낌. 그쵸. 6번은 사왔을 때. 아. 6번은 사왔을 때, 5번은 사오고 한 이틀 집에서 그냥 그대로 놔뒀을 때. 자, 지금 네. 채팅창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거의 골고루 있고 2번이 좀 인기가 없네요. 그러네요. 네, 뾰족뾰족하죠. 그래서 저희 사람을 공격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정답이 별로 없는 영역인 게 제가 빵집을 만들 건데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이 빵집을 만들 거면 1번부터 8번까지 그냥 원하는 거 고르면 되고 그러니까 글자의 기준이 형성되어 있기보다는 사실 글자의 기준은 일반인들 사이에선 별로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그 맛있는 거에 대한 기준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끌어와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빵집 그 간판만 잠깐 보는 거잖아요. 위험하지가 않고 피로하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조금 상관없고 나 혼자 운영할 거고. 내 자기 만족. 네. 내가 좋은 거 고르는 거야 그냥.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원하는 거 고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전문 디자이너가 대기업을 위해서 로고를 만든다면 이제 통계 영역으로 들어가고 어디에 적용할지 모르니까 그런 조건들을 살펴서 정확한 폰트를 골라내야 되죠. 디자이너의 입장은 달라요. 약간 이야기가 이 폰트 맥락을 배우기 때문에 1번은 쿠퍼블랙이라고 하는데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라서 저는 보통 1번 많이 고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계란빵 느낌. 네. 2번은 사람들이 안 고를 거라 그랬는데 그래도 고르는 분들이 있는데 위가 아파갖고 그 두꺼운 거 못 씹는 분들이 2번을 그러니까 각자의 경험으로 고르고 3번은 이 프랑스 브러쉬로 이렇게 쓴 거라서 디자이너 타이포그래퍼들이 보면은 잼이나 이런 프랑스 어떤 농촌에 있는 가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이 나요. 그다음에 4번은 스크립트체라고 결혼식 청첩장 같은 데 많이 맞아요. 쓰는 거라 좀 쇼콜라티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건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보는데 디자이너의 해석에 딱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5번은 맛은 없어 보이는데 정직하고 성실해 그치. 보여요. 그래서 나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좋은 재료를 쓰는 그쵸. 빵집이야. 독일빵 같은 느낌? 독일빵. 우리는 원칙대로 한다. 원칙대로 한다. 네. 유통기한 딱 지키고. 네. 저거 네.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네. 5번은 그런 분들이 고르시는 것 같고 맛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각자 이야기를 만들고 그쵸. 6번은 사실 제가 고르면은 촉촉해 보이거든요. 이 팩이 이렇게 물기를 머금고 있어요. 6번을 고를 것 같고 7번은 디자이너들은 잘 안 고르 다 보면 바우하우스라고 이 건축이나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되게 기하학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일단 왠지 콘크리트 맛 날 것 같고 시멘트가 씹힐 것 같은 느낌인데 일반인들이 보기엔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저는 빵 같은 거를 생각을 하는데 맛있는 거라고 하면 네, 사탕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7번을 많이 고르지 않나.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동그란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느낌, 네. 캔디 같은 페레로쉐 느낌. 네. 그다음에 8번은 아마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제 알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이야기가 바뀌는데 8번은 프란츠 카프카의 필체예요. 되게 유명한 그렇죠. 카프카. 카프카. 네, 카프카의 필체를 폰트로 만든 인공지능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폰트로 만든 거라서 카프카라고 하면 좀 알기 전과는 느낌이 다르게 다르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느낌이 확 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연을 알면은 그치, 이제 고를 때 그쵸. 생각을 좀 네. 다시 하게 돼서 사람들은 글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사람들의 어떤 인간의 어떤 특성이다. 지금 채팅창에 나는 원래 8번이었다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재밌는 분들이에요. 무슨 폰트가 제일 좋아요? 다음에 많이 듣는 게 직업병은 혹시 없으신가요? 오징어 게임의 저 명함을 보면은 예. 저게 지금 도형이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그렇죠. 세모, 네모. 예. 근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보면 글자로 바꾸고 싶어져요. 자, 이거 딱 보면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네. 자, 사각형보다 삼각형이 작죠. 그렇죠. 그쵸. 많이 작아요. 네. 그리고 삼각형과 동그라미 사이가 삼각형과 사각형 사이보다 멀죠. 네. 조금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붙이고 싶어요. 그쵸. 0.3mm 정도 아, 붙여주고 맞아요, 싶죠. 맞아요. 안 맞아. 그게 안 맞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소근육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저거. 아, 이건 폰트이기 때문에 예. 글씨는 소근육에 대한 건데. 그럼 저거 소근육 문제가 있는 컴퓨터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치고 싶은 게 위에는 도형의 상태예요. 예. 동그라미, 세모, 네모인데 네. 밑에가 글자로 조금 이동을 한 겁니다. 도형일 때는 자 폭이 같으면 사각형이 제일 큰 글자죠.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고 삼각형은 이건 착시가 아니고 그냥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동그라미도 여기 삭제가 일어난다 그래요. 사각형보다 좀 작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는데 예. 저기는 도형의 상태인데 그러니까 디자인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도형으로 그냥 디자인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글자를 다루다 보니 글자를 만들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 네모를 그대로 두고 삼각형을 좀 키워요. 밑에 보면은 밑에가 조금 글자에 다가가 있는 상태인 거죠.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동그라미도 조금 키워졌는데 밑에를 보면은 마음의 평화가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의 평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같이 계세요. 지금 채팅창에도. 네, 그래서 시각 디자인 전공하는 분들은 타이포그래피 첫 시간에 1, 2학년 때 저거부터 시작해요. 아까 누군가 시각 보전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게 맞춰줘요. 그래서 도형은 기하학적으로만 정의가 된 거라면 글자는 우리 눈에 조금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글자를 하는 건 처음에 우리 눈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폰트로 봤을 때, 또 네. 도형으로 봤을 때 또 많이 차이가 있다. 네. 네,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게 본 건데, 제가. 그렇죠.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예. 이 영화. 기억나. 제가 약간 이거는 삼천포인데 눈을 위한 글자 얘기는 아니고 직업병 얘기라 가지고 그냥 가져와 본 건데요. 존조의 영화 서치죠. 그렇죠. 2018년에 나왔었나요? 예. 저한테는 이게 저기 주로 이 채팅창 같은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윈도우나 맥 운영 체제들의 시스템 폰트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영화관 가득히 펼쳐지는 굉장히 교훈적인 영화였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영화에서 존조의 직업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IT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영화에서 직업은 안 나와요. 아. 직업은 안 나오는데 이제 그렇군요. 폰트가 계속 뜨니까 직업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영화를 보면은 이제 저희 같은 타이포그래퍼들 어떤 느낌을 받냐면 다음 장은 이제 딸의 시스템에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앞에는 이 2015년 정도가 배경인 것 같은데 아버지는 맥을 쓰는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해서 샌프란시스코 폰트를 쓰고 있고 뒤에 딸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잘 안 하는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헬베티카 노이에체가 시스템 폰트로 깔려 있고 이거를 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엄마는 일찍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윈 98을 딱 열면 타호마체가 이렇게 아. 열려 있고. 근데 이 아버지가 직장에 가서도 딸이 걱정이 되니까 예. 가끔 이렇게 타이핑을 해요. 네. 예. 직장에서 쓰는 컴퓨터는 다른 컴퓨터를 쓰는데 그 컴퓨터에는 우분투체가 깔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유명한 채인데. 네. 우분투체는 제가 계속 우분투를 써서 알기는 아는데 와 맞아요. 우분투는 리눅스 베이스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 영화 전체 이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리눅스를 쓰는 사람이면 인공지능 아마 기계학습 쪽의 IT 엔지니어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야. 서치 이거 폰트만으로 직업을 유추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영화 재밌으시겠는데요? 볼 때마다. 네, 맞아요. 사실 그런 것들 자꾸 보여가지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요. 저도 막 그래비티, 네. 인터스텔라 볼 때마다 네. 좀 약간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왜 또 하필 그런 직업을 했을까 하면은 폰트끼리 대화를 나누니까 화면이 똑같으면 심심하니까 최대한 많은 시스템 폰트를 보여주려고 색채감을 화면에 주려고 그런 직업을 선택했을 거라는 디자이너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다 사용을 했던 폰트들이잖아요. 네. 그쵸? 여기 나오는 네. 폰트들이. 맨 왼쪽이 샌프란시스코 제가 말한 폰트들 한번 보시라고. 네. 그다음에 맥 OS 깔려 있는 헬베티카 노이에체 우분투는 굉장히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T자 같은 거는 성격이 되게 강해서 사실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이 귀여운 걸 저는 선호하시나? 저게 제일 익숙해요. 저는 계속 우분투를 썼어. 리눅스를 네네네. 쓰신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알겠어.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 화면에 나온다고 이게 무슨 폰트인가를 안다라는 거는 이게 진짜 되나? 이제 용어를 한번 교통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좋습니다. 그러는데 필요하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언어는 크게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가 있죠. 제가 글자를 다룬다 그랬는데 글자는 소리도 있고 의미도 있고 모양도 있는데 저는 모양을 다루고 음성은 소리, 귀로 청각으로 하는 거고 문자는 눈으로 하는 건데 서로 연관은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문자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글자는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많이 틀려요. 폰트는 기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고 예. 반드시 디바이스가 있어야 돼서 원래 있는 걸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서 제가 한번 입력을 하면은 프린트도 계속 할 수 있고 가령 뭐 SNS 같은 데다가 올리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SNS에 타이핑하는 행위도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폰트는 주로 디자인 영역에서 다루고 기계로 쓰는 글자인 폰트를 다루는 영역이 타이포그래피고요. 예. 글씨는 손으로 쓰는 영역입니다. 무조건 손으로 쓴다. 예. 약간 캘리그라피 이런. 그렇죠. 캘리그라피 서예가 글씨.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어떤 학생은 폰글씨인데 네. 거의 폰트야. 그런 친구들 요새 많더라고요. 고등학생들. 이런 너무 네. 잘 써요, 글씨를. 네. 완벽하게. 네. 그런 분들은 글씨인 거죠? 글씨죠.
근데 아무리 예를 들어서 폰트처럼 써도 손으로 썼으면 글씨입니다. 구분이 안 되면 야 이건 폰트 같은데? 그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폰트 같은 글씨, 글씨체 같은 폰트는 있어도 기계로 써야 폰트, 손으로 써야 글씨. 완벽하게 정의가 되네요. 네. 그러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글자가 상위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글자라고 얘기하면 안 틀려요. 그냥 글자다. 네, 그래서 제 책도 글자 풍경. 글자 풍경. 네, 폰트랑 글씨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글자 전체를 다루고 그렇군요. 저는 이제 폰트가 주 영역이지만 그래도 글씨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은 네. 폰트 민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글자 민수. 너무 제한적이야. 글자 민수. 글자 민수가 정확합니다. 네. 폰트 민수, 글씨 민수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거 다 아는 말인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예. 한국어랑 대응되는 건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예요. 이건 말이죠. 맨 윗줄은 말이고 두 번째 줄은 글자, 세 번째 줄은 글자예요. 이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은 틀리지 말도록 하자고요. 이거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국문에 대응되는 건 영문, 동문, 중문, 일문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글. 한글은 한국어를 국문으로 쓸 때 표기하는 글자 체계잖아요. 예. 근데 한중일은 다 글자 체계가 다른 게 이게 동아시아가 진짜 특이한 거예요. 다 말도 다르고 쓰는 글자도 다른데 이 유럽 같은 경우는 모두 로마자라는 걸 써요. 영어를 쓰건 독일어를 쓰건 다 같은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는 오른쪽 항을 보면은 4개씩인데 밑에 3개밖에 없잖아요. 네. 영어, 독일어는 다 로마자를 씁니다. 예. 왜 네. 로마자라는 이름을 쓰냐면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이 라틴어를 표기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서 라틴어부터 시작해서 라틴어에서 뿌리를 내린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에 다 쓰기 때문에 로마자라는 표현을 써서 오늘 제가 로마자라는 말을 많이 쓸 거거든요. 예. 네, 그다음에 중국어를 표기하는 건 한자, 일본어를 표기하는 건 가나 문자인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한글과 영어라는 표현을 써요. 제일 많이 쓰죠. 그쵸. 네, 쌍이 다릅니다. 한글로 하지 말고 영어로 해봐. 그쵸? 다른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쌍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 교통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한 게 한글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말 중에는 유일한 거죠, 전 세계에서. 아마 뭐 체로키 알파벳 다른 것도 아마 이렇게 유일하다고 말하는 거 항상 조심스러운데 네. 아마 주요 문자권 중에서는 이 발명자가 누군지 확실하고 의외로 되게 역사가 짧고 500년밖에 안 됐으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수천 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누군가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발명한 거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 거는 확실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세계에서 유일한. 일단은 네. 확실한 건 국내에서 유일하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 쓰고 있는데. 네, 국내에선 유일합니다. 국내에선 유일하다, 일단. 자, 이번엔 눈을 위한 글자 아까 전에 얘기를 했는데 손을 위한 글자. 야, 이제, 중요하죠. 네, 네. 손이랑 같이 이제 연결을 하면서 글자의 모양이 생성이 되는데요. 로마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네. 로마자는 저런 대문자로 시작을 했어요. 로마 예. 시대의 비문 대문자인데 많이 쓰다 보니까 양식이 저렇게 정해졌는데 예. 제가 저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 글자가 어떤 수학적인 글자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보시면 작가님이 여기에 지금 오늘 해주시려고 이렇게 딱 네.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직접. 와, 이거 자. 진짜 오늘 야. 일단 좋습니다. 필기도구의 물리학 아까 전에 기하학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고 예. 이제 손에 닿으면 필기도구가 필요하니까 필기도구의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단면이 있어요. 단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로마자 대문자는 펜으로 썼는데 예. 저는 붓을 가져왔습니다. 성격은 같아요. 자, 네. 붓의 단면은 이 납작붓이라는 필기도구의 단면은 어떤 모양입니까? 선이죠, 선. 그쵸, 네. 선분이죠. 예, 물론 이거 직사각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두께는 네글레저블 하니까 일단 그렇죠. 예. 필기도구부터 시작을 하자면 단면은 예. 선분으로 시작하는 선분이다. 필기도구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문 용어 딱 하나만 쓰자면은 세리프라는 게 있어요. 로마자 대문자에는. 네. 예. 획과 세리프로 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리프, 일단 수직으로 들어가요. 수직 수평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래서 30도 정도를 만들어요. 네. 이렇게 세리프를 만듭니다. 이걸 그 다음에 세리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30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쭉 내리고 30도를 계속 유지해요. 그러면서 끝에 세리프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 30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당면이. 여기서 30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세리프로 이렇게 수직 30도. 수평을 막아주고 자, 요게 지금 30도라는 뜻이에요. 30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고 세리프를 이렇게 내립니다. 어.
그다음에 다시 30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세리프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럼 이 로마자 비석에 있는 그 E자가 돼요. 그다음에 O자를 한번 써볼게요. O자는 30도 정도로 네. 이렇게 하는데 대략 한 20-30도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오. 뚱실하게 뚱실하게. 보름달을 만들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마중을 나가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로마자 O자가 되고요. 꼬리를 만들면 Q자가 되죠. 이런 식으로 파생이라고 해요. O자에서 Q자가 나오고. EQ. 네. EQ. 다시 수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30도 회전을 합니다. 우양우좌양자 하듯이 여기 네. 중심을 놓고 로테이션을 해요. 30도로 쭉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 I자가 되죠. 그렇죠. 네. I자에서 다시 이렇게 받아주고 여기서 이렇게 가져는 P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쁘다. 예, 이거는 파생을 진짜. 해서 내려가고요. 여기다 다리를 붙이면 R자가 되죠. 오. 네. P가 또 R로. 네. 생각해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네, 그쵸. 패턴이 보이시죠? 야. 그러니까 같은 규칙이 전체 알파벳에 A부터 Z까지 다 일관되게 적용이 돼야 하나의 폰트로 인식을 하는 건데 필기도구의 단면 은 아까 전에 선분이라고 했죠. 획과 세리프로 나뉘는데 여기가 세리프고 여기가 이제 획인데요. 예. 획의 움직임은 30도에서 계속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뭘까요? 밀리 시간에 배웠었던 건데 평행 이동이죠. 30도라는 각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평행하게 평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쵸. 획은 평행 이동이라는 움직임으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세리프는 회전 운동이라는 움직임으로 설명이 되고 예. 자 그럼 왜 30도냐라고 할 텐데 이 로마 시대에는 비례가 중요했어요. 그리스 시대는 대칭이 중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비례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도 많이 이렇게 하고 이제 제국을 건설을 하고 뭐 교통이라던가 토목 같은 게 이렇게 발달하기는 했는데 여기가 약 30도쯤 되면은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 자를 이렇게 쓰고 요렇게 써요. 그럼 이 부분이 겹치죠. 예. 이 부분이 겹치면 여기 지금 작은 삼각형이 생겨 있죠. 그렇죠. 여기가 30도죠. 자, 그럼 이 가느다란 획이랑 굵은 획은 대비가 몇 대 몇일까요? 1대 루트 3이죠. 예. 직각삼각형. 그렇죠. 직각삼각형이기도 하고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르는 거잖아요. 1대 루트 3대 2. 네. 그쵸, 그치. 탄젠트 30이죠. 정확합니다. 탄젠트 30 혹은 1대 루트 3은 탄젠트 그렇군요. 30이고 반대로 하면 이제 탄젠트 60이니까 1대 제가-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가느다란 획과 굵은 획이 1대 루트 3의 비례를 유지해서 우아한 느낌이 나옵니다. 1대 루트 3은 1대 1.717이잖아요. 근데 네. 황금비가 1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인가? 1대 1.618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금비랑 거의 가까운 비례를 유사한. 가지게 되려면 이 삼각비에 의해서 약 30도를 유지를 하는 이런 어떤 수학이나 과학이 여기 내재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를 위해서 30도를 유지하고 이 세리프는 모서리 깨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 모서리를 깨지는데 30도를 유지하니까 여기가 모서리가 깨지잖아요. 이걸 네. 채워넣기 위해서 회전 운동을 한번 하게 되고 그래서 세리프가 생겨난 거고 그다음에 획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항상 이 방향으로 30도를 이렇게 커브를 틀지 않아요. 커브를 틀면은 30도가 60도로 바뀌기 때문에 1대1이 돼서 되게 둔해집니다. 지금 문과인 줄 알았는데 속았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 아름다운 비례를 이렇게 계속 유지했을 때 계속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보다가 저기서 아름다운 비례가 나온다라는 걸 이해하고 로마자 대문자를 이렇게 만들고 A부터 Z까지 전체의 평행이동, 단면은 선분, 탄젠트 30도의 비례, 그다음에 회전운동. 요 아주 단순해요. 요 네 가지로만 전체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리프는 이 로마 시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약간 지갑병 같긴 한데 맘마미아의 한 장면인데 영화 맘마미아에서 메릴 스트립 엄마 돈 나가 그리스에서 호텔을 하잖아요. 그쵸. 영어권 사람이니까 그리스어를 쓰지 않고 여기 로마자를 썼어요. 로마자를 썼는데 저렇게 쓰면 그리스 느낌이 나는데 세리프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끝에가 수직 수평이 아니고 30도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잘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런 폰트를 보면 이제 로마자 문화권에서는 그리스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세리프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저런 모양이 되니까 좀 촐싹돼 보이잖아요. 좀 장엄한 이제 비석 같은 거 쓸 때는 여기 세리프의 수직 수평을 맞춘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자 문화권에서는 이게 다 규칙이 정리돼 있어요. 왼쪽이 제가 보여드렸었던 납작펜으로 만든
건데 저 위에 이렇게 보면 거의 한 30도에 이 들어가는 획으로 시작하고 A자 네. 보면은 요 작은 이 직선이 이 30도가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네. 계속 성분이. 유지하고 있네요. 그쵸. 저 평행 예. 이동으로 이렇게 해서 그 로마자는 거의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저게 그러니까 로마자를 형성한 제일 중요한 필기구는 요 납작펜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필기도구가 오른쪽인데 오른쪽 같은 필기도구를 만년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성 뾰족펜이라고 하는데 예. 저 필기도구는 17세기쯤에 나왔고 왜 저런 필기도구가 나왔냐면 예전에 잉크를 찍어서 썼잖아요. 펜 안에 잉크가 들어가는 발명을 하게 되면서 예. 저런 만년필 같은 필기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저 오른쪽 같은 수학 법칙도 오늘 왼쪽 얘기했으니까 저거는 뭐 설명을 하고 넘어가진 않을 텐데 다 아래쪽처럼 정리가 되어 있고요. 보면은 요 왼쪽의 글자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게 저 빨간색 이자고 예. 요 오른쪽 펜에서 파생되는 게 파란 쪽 이자라서 빨간색을 앞에다 놓고 파란색을 뒤에 놔서 밑에 보면 육면체가 있는데 로마자의 가장 중요한 세리프, 산세리프들은 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조금씩 변형을 주면서 네, 저렇게 패턴을 조금씩. 오른쪽 저 만년필은 저렇게 예. 씁니다. 오! 저렇게 쓰는 거였어 원래? 네. 그래서 저건 단면이 뭔가요? 우와. 들어 올리면은 점이고 여긴 이제 대박이다. 만년필 저기 뾰족펜이라고 하는데 들어 올리면은 점이고 누르면 이제 필 압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3차원의 힘이 가해지면서 조금 더 기하학적이라기보다는 우와. 물리적인 성격이 가해지는 거죠. 오, 그리고 신기합니다. 네, 이제 이 기술의 발전이 하나만 일어나지 않아요.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저 카트리지를 잉크를 펜 몸 안에다 넣는 발명이 어떻게 저 만년필의 모양을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전에는 종이도 거칠거칠했거든요. 예. 근데 종이의 17세기에 개선이 일어나갖고 종이 표면도 매끈매끈해지면서 저 뾰족한 펜이 이렇게 긁고 지나가면은 예. 이 종이 표면이 우들두들하면은 여기 자꾸 이렇게 먹게 돼요. 그렇죠. 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매끄러운 종이, 그 다음에 인쇄도 동판을 긁어서 만드는 목판 인쇄에서 동판 인쇄로 가고 뭐 기술적인 발전은 다 이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글은 저런 식으로 어떻게 패러미터들을 도출하지 수 없냐라고 하는데 한글은 붓으로 써요. 둥근 붓으로 써서 저도 이 어떤 패러미터들을 지금 이제 조금씩 도출을 해내고 있는데 물리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붓의 이 탄성도 있죠. 붓털에 뭐 탄성도 있고 요 모양도 글씨 쓰는 방법도 저 맨 앞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3차원으로 이렇게 가는 힘도 많고 그래서 한글은 굉장히 아까 그 로마자처럼 단순하게 수학이나 물리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상황을 이 장면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그렇군요. 연구를 지금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전에 제가 썼던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는 맨 왼쪽은 대문자죠. 소문자는 이제 아까 전에 손을 위한 글자라 그랬잖아요. 네네. 소문자는 대문자를 쓰는데 이제 수백 년 동안 쓰다 보면 빨리 쓰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글자의 역사는 도형에서 또박또박 쓴 정체로 양식화되고 빨리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흘림체. 이 어떤 문자권에서나 도형의 성격을 가진 글자, 또박또박 쓴 정체, 그리고 흘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소문자는 저렇게 빨리 쓰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나 돼서 소문자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탈릭체라고 얘기하는 흘림체 같은 거는 빨리 쓰지만 잘 쓰고 싶어서 이렇게 나온 모양이라고 할 수 있고 저건 빨리 쓴 흘림체, 또박또박 쓴 정체, 도형의 느낌 요거는 어느 문자권에나 갖고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문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디에 속한 문자인지 좀 알 수 있고요. 한자의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 뭐 전서, 예서, 해서, 뭐 그러니까요. 해서 그쵸. 이런 거 보면은 뭐 해서는 어느 시대 누가 글씨를 잘 썼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턴으로 조금 보는 편이기 때문에 전서는 칼로 새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의 기하학적인 성격이 조금 있어서 수직 수평 같은 느낌이 좀 강하고 예. 부드러운 느낌이 조금 적고요. 전서는 이제 총동기 시대 같은데 네. 이렇게 상형문자. 청동기에다 네, 그렇죠. 어. 상형 문자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다가 한나라 시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붓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서체를 붓으로 쓴 게 두 번째 예서체예요. 그래서 한나라가 거대 국가를 형성하고 뭐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공무원들이 썼다고 예서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다가 맨 오른쪽에 있는 초서로 넘어가요. 초서는 예. 엄청 빨리 씁니다. 흘림체 혹은 필기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 초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친 듯이 흘려 쓴 건 광초체라고 부릅니다. 광초. 네. 미쳤네요. 저희 좋아하는 글씨 아닙니까? 광. 네.
개인적으로 해서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쵸. 해서가 예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예. 해서를 제일 많이 쓰는데 해서는 예서랑 초서를 합쳐져서 만든 게 해서고 해서랑 초서의 중간에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예. 라는 성격을 가진 게 행서입니다. 저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빨리 쓰고 싶은 마음, 도형 같은 마음, 해서가 또박또박 쓴 딱 보기 좋은 정체죠. 한글도 예. 맨 왼쪽이 창제된 시점이잖아요. 예. 세종대왕님이 글씨 잘 쓰셨을까요? 세종대왕님은 이 글자의 체계를 이렇게 발명을 하신 거예요. 한글의 체계를 발명하셨기 때문에 왼쪽을 보시면 도형의 느낌이 강합니다. 처음엔 그러네요. 도형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직 글씨로 이렇게 발달을 하려면은 글씨를 많이 쓰고 어느 정도 세월이 몇백 년 정도 쌓여야 돼요. 그래서 아직 세종대왕님은 한글 글씨를 어떻게 잘 쓰는지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저 상태가 약간 전서처럼 처음에 도형의 상태였고 글씨체가 만개한 건 영종조대인데 맨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몸의 느낌이 글자에 붙었죠. 손을 그쵸. 위한 글씨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중요한 문서에는 한글이 발명돼서도 계속 한자를 썼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사실 한글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많이 썼는데 중요한 문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몇백 년을 견디고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콩나물 좀 사오련 이런 문서는 남아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백성들은 많이 썼지만 중요한 문서들은 별로 다 한자로 썼는데 한글로 문서를 많이 써서 그게 남아있는 가문이 있었어요. 조선시대 오. 유력한 가문. 오. 어떤 가문일까요? 이시가문. 그렇죠. 왕족이죠. 아.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가족 프로젝트로 음.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왕족들은 이제 한글을 계속 이렇게 쓰면서 이어가서 어필이 많아요. 왕들의 그렇죠. 글씨랑 왕비들의 글씨가 많습니다. 이 영종조쯤 이렇게 가면은 우리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왕비 되게 하는 일 없어 보이잖아요. 네. 하지만 왕비들 바빠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오. 종친들한테 편지 쓰고 해야 되는데 바쁜 왕비가 본인은 글씨 잘 썼지만 일일이 편지 쓰기 되게 힘든 거예요. 예. 비서가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글씨 잘 쓰는 비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밀상궁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글씨 연습을 열심히 했던 상궁을 서사상궁이라고 불러요. 서사상궁의 글씨가 오른쪽 같은 글씨라서 그 한글 글씨체는 궁녀에 의해서 궁에서 만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할 때 쓰는 궁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궁서체? 네. 신기하다. 이럴 때마다 약간 소름이 진짜. 그래서 궁서체구나. 아, 그래서 궁에서 궁서체. 궁녀들에 의해서 발달하는 궁. 진지해서 궁서체가 아니라. 그래서 궁체에 이르러서 한글은 이제 몸에 딱 붙었어. 아까 손을 위한 글자라 그랬잖아요. 도형의 단계에서 몸에 딱 붙은 어떤 양식을 가지게 된 거죠. 이 로마자 대문자 같은. 그래서 영종조 때 만개하고 세종 때 발명이 됐는데 중간 전성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냐면 우리가 별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인기 없는 왕이고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예. 이순신을 괴롭혔던 왕이죠. 선조, 중간 정성인데 선조가 타이포그라퍼 입장에서 보면 꽤 괜찮은 왕이에요. 오. 글씨 잘 썼거든요. 그리고 예. 한석봉을 예뻐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요 가운데 글씨는 예서체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네.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중간 관디의 가독이라서 붓으로 이 훈민정음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씨의 느낌은 나지만 아직 왼쪽 오른쪽처럼 완전히 이렇게 부드럽게 몸으로 흘리지 않는 중간 단계 네. 가독이고 그리고 위에는 한석봉의 글씨고 밑에는 선조의 글씨인데 보면은 되게 비슷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약간 브로맨스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조금씩 개발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석봉 지금보다 좀 더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도 마찬가지로 도형의 성격에서 빨리 쓴 흘림체나 정체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 중간 과정의 성격을 갖고 있고 한글, 한자, 로마자에서 다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 우리의 손을, 몸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서사상궁이 쓴 서간문이에요. 서간을 많이 썼어요. 궁녀가 썼다면 되게 연약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썼을 것 같은데 장쾌해요. 그래서 쾌남체 느낌. 그쵸. 그래서 저는 굉장히 멋진 자료라고 생각하고 제 저 자료를 저 사진을 찍은 건데 저 자료가 순조의 부인인 순원왕후의 외손녀 중에 셋째 외손녀인 오. 윤배경 여사가 한글을 되게 잘 써서 서사상궁의 이 글씨들을 다 본인이 갖고 있다가 그분의 동서 조카 며느리인 산돌 조용선 선생님이 지금 80대에 가까운 서예 가신데 그분이 본인 아파트에 소장을 하고 계세요. 저거를. 네. 동서 조카 며느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이죠, 그냥. 아무튼 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걸 다 소장을 하고 계셔서 거기 이제 찾아뵙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라서 저 사진을 같이 볼 때마다 항상 몸에 짜릿한 쾌감이 느껴지고 저렇게 우리의 글씨체에 깃틀이 잡혔는데 저 장면을 사실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분이 만든 산돌체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라고 저기 합니다. 이 산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산돌 조영선은 그냥 좀 호만 무관하다. 같이 완전 무관한 예, 분들이에요. 무관합니다. 네. 예, 이런 것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예, 네. 무관한 겁니다. 무관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거는 오. 소설책을 필사를 했어요. 저게 영조가 그 영종조 시대가 병자호란 이후잖아요. 예. 영조가 이 자기 아들한테 못됐지만 궁녀들한테는 음. 다정한 왕이었는지 궁녀들이 한번 입궁을 하면은 사가에 못 나가는 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유급 휴가를 줬어요. 오. 그래서 궁녀들이 이제 궁 밖에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마침 병자호란 지나고 중국에서 인터테인먼트 문물이 하나 들어왔는데 뭐였냐면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뭐 안 될 과학도 없었지, 인터넷도 그쵸. 없지, 그렇죠. 그 텔레비전도 없는데 뭐 하고 놀겠어요. 소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뭐 신분의 귀천 막론하고 다 소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러다 한자로 보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점점 한글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구텐베르크는 바로 활자 인쇄술로 갔지만 우리 활자는 납활자가 아니고 동활자여서 귀금속이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문서쯤은 돼야지 활자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속 활자로 못하고 그냥 아싸리 이렇게 써버렸어요. 글자 크기도 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소설책이 한 13권쯤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거 이제 봐야 되는데 하고 또 빌려오고 막 이렇게 봤습니다. 소설책 필사를 누군가가 해야 돼요. 글씨로 써야 되는데 그렇죠. 책방 주인들이 궁녀가 휴가를 나오면 소문이 쫙 돌았어요. 궁녀 떴다 하고. 그래서 써달라고? 네, 궁녀한테 아르바이트를 맡겼습니다. 궁녀가 글씨를 잘 쓰니까. 그렇게 되면서 궁에서 썼던 궁체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글씨가 궁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 그래서 그 궁체라는 글씨체 양식이 생기면서 그 궁체를 폰트로 만든 게 궁서체 폰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명조체 있잖아요. 예. 명조체는 1920년대에 신문 인쇄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많은 지면에 작은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궁서체로 신문을 쓴다고 그냥 상상해 보세요. 너무 두껍죠, 획이. 아, 답답해요. 그쵸? 네. 그리고 저 치읓 같은 경우 보면은 이 하얀 공간들이 작죠. 예. 네. 궁서체를 베이스로 획을 가늘게 하고 공간을 크게 시원하게 만들어서 작은 글자일 때 또렷하게 보이는 글씨체 베이스의 폰트가 명조체고 명조체는 이런 이유로 저런 모양을 가지게 됐습니다. 명조체는 뜻이 뭐예요? 명나라 글자라는 뜻인데 사실 좋지 않네요. 그렇죠. 아. 좀 잘못된 이름이라고 해서 바탕체 들어보셨죠? 바탕체가 네, 순화된 이름인데 바탕체가 명조체랑 같은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 바탕체는 본문에 쓴다고 바탕체고 바탕글에 쓴다. 네. 이런 느낌으로. 고딕체는 도둠체라고 하는데 도둠체 두드러지는 제목에 쓴다고 도둠체라고 하는데 명조체가 하도 입에 익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명조체라는 말을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탕체, 도둠체다. 네, 굴림체는 뭐죠? 굴림체는 일본에서 들어온 어떤 나루체라는 어떤 끝에 모서리를 둥글둥글하게 굴린 이런 글자체가 있는데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는 저거 손으로 그린 거예요. 보면은 연필선 같은 거 보일 텐데 기계로 쓰는 이제 폰트를 만들 때 궁서체 손으로 저렇게 그려서 저런 역사를 딛고 오늘날의 궁서체랑 명조체가 만들어졌고 저거를 최정호 선생님이라고 평생 동안 저런 글자를 그렸기 때문에 저희 타이포그래퍼들은 최정호란 이름을 들으면 경건해집니다. 11,172자요? 네, 연필이랑 펜으로 보면은 손으로 그린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들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